아삭한 식감에 깔끔하게 퍼지는 향. 따뜻한 국물 요리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쑥갓의 맛수 숙주. 콩을 싹 틔운 콩나물과 꾹 빼닮은 숙주는 초록의 녹두에서 싹 틔어 길러낸 나물이다. 국물 위에 고명으로 산더미처럼 올라가도 눈 깜짝할 새 국물 속으로 스며드는 마법의 나물인데, 건강밥상 오늘은 나물계의 팔색조 숙주나물과 함께한다. 숙주나물은 다이어트 효능이 있는데요. 칼로리가 매우 낮고 수분 함량이 무려 90%에 달하면서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숙주나물은 비타민 B6가 풍부하여 독소 배출에 탁월할 뿐만 아니라 아스파라긴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숙취 해소 및 간 기능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조화채, 녹두채로 불렸던 숙주나물. 일본과 베트남에서는 면 요리의 감초로 그 존재감을 인정받고 있다. 숙주나물로 만들어볼 오늘의 첫 번째 요리. 아삭하고 쫀득한 식감에 새콤달콤한 맛이 상큼함을 더한다. 숙주 오징어 샐러드. 이어서 만들어볼 요리는 숙주하면 떠오르는 찰떡궁합 레시피. 영양 만점의 숙주 차돌박이 볶음. 매콤한 향에 푹 빠져든다. 녹두콩을 시루에 담아서 오래도록 물을 잘 주면은 싹이 나겠죠. 그것이 바로 숙주나물, 녹두나물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숙주나물을 이용해서 숙주나물 오징어 샐러드 만들어 볼게요. 맛있는 숙주를 고르려면 우선 이물질이 섞이지 않으면서 잔뿌리가 없는 것이 좋다. 또 노란 꽃잎이 많이 피거나 푸른 싹이 우절한 숙주는 피하는 것이 포인트. 먼저 요리에 쓰일 숙주는 깨끗한 물을 용기에 받아 살살 헹궈주는데, 떨어져 나간 숙주 껍질과 줄기, 잔뿌리는 말끔히 제거한다. 손질한 숙주는 한 번 더 씻어낸 후 체에 받쳐 물기를 털어낸다. 숙주나물 고르실 때는 좀 통통한 거, 살이 찬 것을 고르는 게 좋고요. 또한 숙주나물 세척하실 때는 너무 많이 흔들지 마시고 살살살 흔들어서 세척해 주세요. 샐러드에 들어갈 재료도 손질하자. 당근과 파프리카는 길게 채 썰고 오징어도 껍질을 벗겨낸 후 채 썰어 준비해 놓는다. 이어서 끓는 물에 먼저 손질한 숙주를 넣어 데친 후 오징어도 함께 넣어두자. 여기에 채 썰어뒀던 채소들도 한데 넣어 데쳐주는데, 식감이 물러지지 않도록 순서를 잘 지켜 재빨리 데치는 게 포인트. 이렇게 살짝 데쳐낸 재료들은 얼음물이나 찬물에 담가 열기를 식힌 후 물기를 잘 빼둔다. 오늘 숙주나물 데치실 때는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숙주 데치시고요. 그 다음에 당근이나 파프리카, 피망 데치고요. 오징어는 살짝 데쳐되니까 그 순서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물기가 빠지는 동안 샐러드 소스도 만들어보자. 샐러드 맛을 좌우할 다진 마늘과 식초, 물, 그리고 설탕, 소금. 여기에 고소한 맛을 더할 참기름과 통깨를 넣은 후 재료가 잘 섞이도록 저어준다. 이어서 물기를 제거한 재료들을 소스에 뭉치지 않도록 잘 버무려주면 첫 번째 숙주나물 레시피가 완성된다. 오늘 숙주 오징어 샐러드는요, 소스가 마늘 소스예요. 매콤한 마늘 향에 새콤 달콤한 향이 있는데요. 여기에 고추기름 있죠. 고추기름이나 아니면 청양고추를 좀 더 첨가하면 더 매콤하게 드실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하세요. 썰고 데치고 섞고, 이보다 더 간단할 수 없는 숙주 오징어 샐러드가 완성됐다. 새콤달콤한 마늘 향에 숙주의 아삭한 식감, 여기에 쫄깃한 오징어 숙회가 어우러져 미소까지 절로 나오는 맛. 더운 계절의 피로감을 한 방에 날려준다. 숙주나물 뭐해 먹지 그런 생각 참 많이 하시죠? 숙주나물은 보통 데치거나 아니면 육개장에 주로 많이 넣어서 요리하시는데요. 오늘은 숙주나물을 이용해서 한번 볶아보려고 합니다. 숙주나물 차돌박이 볶음 만들어 볼게요. 숙주나물은 씻지 않고 냉장고에 두면 금세 뭉그러지기 쉽다. 이렇게 연한 숙주를 오래 두고 먹으려면 먼저 깨끗하게 씻은 후 숙주가 잠길 만큼 통에 물을 부어 냉장고에 두면 아삭하고 싱싱한 식감을 오래도록 즐길 수 있다. 우선 볶음에 들어갈 숙주는 초록각지가 떨어져 나가도록 살살 씻어낸 후 물기를 털어낸다. 숙주나물이나 콩나물 구입을 하시고 난 다음에 남은 거 어떻게 보관하세요?
햇볕을 보면은 푸른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검은 봉지에 밀봉해서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볶음에 들어갈 양파와 당근, 청양고추와 대파는 채 썰어 준비하고 치커리는 듬성듬성 쓸어준다. 이어서 매력 포인트 볶음 양념도 만들어보자. 간장에 굴소스, 설탕과 참기름, 후추를 넣은 후 골고루 잘 저어준다. 오늘 숙주나물 차돌박이 볶음에서 양념이 간장과 굴소스거든요. 근데 조금 담백하게 드시고 싶으면 참기름과 소금만 넣어서도 충분히 간이 되니까 꼭 기억하세요. 잘 달궈진 팬에 고추기름을 두른 후 먼저 다진 마늘을 넣고 향을 낸다. 여기에 대파와 차돌박이를 넣어 달큰한 파기름을 입혀가며 고기를 먼저 볶아주고 숙주와 양파, 당근, 청양고추를 넣어 전체적으로 살짝 익혀주는데 숙주의 숨이 어느 정도 죽으면 불을 끈 후 만들어두었던 양념 소스를 넣어가며 기호에 맞게 간을 맞춘다. 마지막으로 치커리는 잔열로만 익혀줘도 충분하다. 숙주 차돌볶음에서요 오늘 고추기름 썼거든요. 고추기름 쓰면은 아무래도 불맛이 좀 더 나겠죠. 또 한 가지는요 숙주나물과 마지막에 들어가는 채소가 숨이 너무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한 60% 정도 익었다 싶으면은 그 열로 바로 드시면은 딱 좋으니까 너무 볶지 마세요. 매콤한 불향이 더해진 숙주 차돌박이 볶음. 숙주가 주는 푸짐한 양에 보는 순간 미소가 절로 나온다. 빠르고 쉽게 만들면서도 그 어떤 요리보다 폼나는 비주얼. 넘치는 풍미의 감칠맛은 물론 건강까지 책임지는 최고의 집밥 레시피가 탄생했다. 숙주나물에는 철분이 많아 빈혈을 예방하고 완화시키는 효능이 있고요. 칼슘과 인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성장기 아이들의 뼈 건강을 증진시키고 어르신들의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숙주나물에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플라보노이드와 시텍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러한 성분들은 세포의 노화를 방지해주어 탄력 있고 매끈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가성비 만점의 살아있는 식감. 순하고 담백한 맛으로 미식가들의 사랑받는 숙주나물. 이름에 얽힌 사연과는 달리 식탁 위에선 그 어떤 재료보다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는데 이 봄 묻어냈던 집밥의 화려한 변신을 원한다면 시원하거나 혹은 따뜻하거나 팔색조 매력이 가득한 숙주나물로 일상의 미소를 되찾아보자.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윤희영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피곤할 때 잠깐이라도 쪽잠을 자고 나면 이 몸이 개운해지잖아요. 그런데 이 낮잠이 시간과 횟수에 따라 인지 능력과 관련이 꽤 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낮잠을 길게 그리고 자주 잘수록 인지 능력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 하루에 낮잠을 1시간 이상 자는 노인의 경우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치매 위험이 40% 이상 높아진다고 하고요. 인지장애가 발병한 경우에는 평소보다 낮잠 시간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알츠하이머는 이 뇌에 단백질이 축적되면서 여러 가지 증상을 유발하는데요. 이 낮잠의 빈도와 시간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 중에 갑자기 낮잠을 더 많이 주무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건강 체크를 꼼꼼하게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너무 커도 문제, 또래보다 작아도 문제인 아이의 성장 발육. 아이들의 성장 발달은 연령이나 시기에 따라 그 기준치가 정해져 있지만 주변 환경이나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 성장 속도에 심한 차이가 날 수 있는데 무엇보다 부모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해당 연령의 아이들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3등보다 작은 키를 저신장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성장 속도가 또래 아이들의 성장 속도보다 월등히 처지는 경우를 성장 장애라고 하는데 사실 저신장과 성장 장애라는 용어를 혼용해서 쓰고 있기는 합니다.
저신장은 유전적, 체질적인 원인 외에도 소화 스트레스, 비만, 성조숙증 등이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최근에는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한 성장 장애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데 오늘 TV 주치에서는 자녀의 키 성장을 방해하는 저신장과 성장 장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요즘 초등학생들을 보면 키가 정말 크더라고요. 저희 때와는 달리 요즘 아이들은 키가 쑥쑥 자라기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그래도 나보다는 키가 훨씬 더 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성장판이 일찍 닫혀서 최종 키가 예상보다 작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죠. 네, 맞아요. 그런가 하면 이 또래에 비해서 조금 적은 키임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나도 어릴 때 20, 30cm는 한꺼번에 컸어 라고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래보다 작은 키가 성장의 이상 신호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아이의 숨은 1cm를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건양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과 오준석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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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몸무게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좀 이렇게 변화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키는 내가 이 정도 크고 싶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바로 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키를 좌우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짚어주시죠. 네, 키를 결정하는 많은 요인들 중에서 유전적인 요인을 제외하고 후천적인 요인들을 살펴보자면 우선 여러 호르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 성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등이 있겠고 또 만성 질환들도 키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또 잘 알려진 것처럼 영양, 수면, 운동 등과 같은 생활 습관들도 키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주변에 보면 자녀의 키 때문에 고민하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키가 작은 경우 원인을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또래보다 키가 작아요라고 하는 고민을 가지고 저희 진료실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오면 우선 첫 번째로 진짜 작은 키가 맞느냐, 진짜 병적인 저신장이 맞느냐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또래보다 키가 작아요라고 하는 기준과 의학적으로 병적인 저신장의 기준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300분위 수, 그러니까 같은 성별, 같은 또래 아이들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작은 키서부터 3등보다 작은 경우를 저신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신장이라고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는 키가 크는 속도, 성장 속도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연간 4cm 정도 기준으로 해서 그보다 잘 못 크는 경우를 병적인 저신장 또는 성장 장애라고 보고 연간 4cm 이상 잘 크는 경우에는 체질적 성장 지연과 가족성 저신장으로 분류하고 이 두 가지 경우는 정상 변이, 그러니까 정상인 상태로 보고 좀 더 지켜보게 됩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 300분위를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그러니까 이 300분위라는 게 아래에서부터는 3등, 위에서부터는 97등 여기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네, 그렇다면 맞습니다. 이 저신장과 성장 장애 더 명확하게 구별해 본다면 어떤 기준을 삼아야 될까요? 네, 저신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00분위 수 미만의 키를 말하는데요. 같은 성별, 같은 나이 또래 아이들을 100명이라고 했을 때 하위 3등보다 작은 것을 저신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성장 장애는 성장 속도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키가 저신장인지 아닌지와는 상관없이 키 크는 속도, 즉 성장 속도가 같은 성별, 같은 나이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적게 크는 경우를 말하는데 보통 1년에 4cm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보다 잘 못 크면 성장 장애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키 성장에 있어서 이 성장판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성장판이 열려 있다, 아니면 성장판이 닫혀 있다. 이건 어떻게 구별질 수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죠. 손가락뼈와 손목뼈 사진을 보면 성장판이 닫혀 있는지를 볼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뼈 나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모식도로 뼈가 성숙되는 과정을 나타낸 그림인데요. 손가락뼈 끝에 성장판이 처음에는 씨앗처럼 조그맣게 위치하고 있다가 이 성장판이 점점 커지고 손가락뼈와 달라붙고
최종적으로는 한 덩어리가 되면 성장판이 닫혔고 성장이 마무리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래 실제 사진을 보시면 왼쪽 사진에 보시면 손가락 뼈와 성장판 사이에 빈틈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직 성장판이 열려 있고 성장의 여지가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손가락 뼈와 성장판이 한 덩어리로 다 붙어서 구분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이미 성장이 마무리되었다, 성장판이 다 닫혔다라고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손가락 뼈에 있는 성장판을 좀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흔히 우리가 성장판을 볼 때 손목 부위를 좀 촬영을 하잖아요. 그럼 이 손목에 있는 성장판은 또 어떻게 다른지도 좀 궁금합니다. 보통 10살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10살보다 어릴 때에는 성장판이 아직 너무 작기 때문에 성장판이 닫혔다라는 것으로 뼈 나이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손목뼈의 개수를 세보고 손목뼈가 얼마나 컸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뼈 나이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왼쪽 사진을 보시면 아직 손목뼈가 두 개 정도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사진을 보면 손목뼈가 더 개수가 많아졌죠. 그리고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그 손목뼈들이 더 커졌고 손목뼈와 손목뼈 사이의 틈이 더 좁아져서 거의 한 덩어리처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토대로 뼈 나이를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 아이의 뼈 나이로 앞으로의 성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면 만 10살인 아이가 120cm라고 한다면 만 10살일 때 300분위 수보다 작은 키이기 때문에 저신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뼈 나이와 생일 나이가 같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현재 키를 생일 나이로 기준해서 보는 것보다 뼈 나이를 기준해서 평가하는 것이 더 정확하기 때문에 뼈 나이를 우리가 꼭 보게 됩니다. 만약에 120cm인 아이가 뼈 나이가 8살이었다라고 하면 8살에 120cm는 저신장이 아니고 정상 변이로 보고 좀 더 지켜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할 이 관심 있게 생각할 부분부터 좀 짚어볼 텐데요. 과연 우리 아이가 얼마나 클지 좀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계산법이 있을까요? 최종 성인 키에는 유전적인 요인도 들어가고 또 후천적인 요인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유전적인 요인이 60에서 70% 정도로 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이 유전적인 요인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유전적 예상 키입니다. 이는 엄마 아빠의 평균 키에 여자아이는 빼기 6.5, 남자아이는 더하기 6.5를 해서 계산해 볼 수 있고요. 여기에 영양, 운동, 수면 등의 생활 패턴과 여러 병적인 요인들이 후천적인 요인으로 작용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8.5cm 정도의 변화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앞서 이 키 성장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인들을 좀 짚어봤는데 그 요인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먼저 유전이나 체질적인 원인 어떻게 더 자세히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저신장, 즉 300분위수 하위 3등보다 작은 키일 때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보게 되는 것은 뼈 나이와 생일 나이를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뼈 나이가 생일 나이보다 어린 경우를 체질적 성장 지연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보통 가족력이 있어서 엄마나 아빠가 어렸을 때는 되게 작았는데 뒤늦게 컸다. 그리고 친구들보다 늦게까지도 성장했다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아이도 엄마나 아빠의 성향에 따라서 체질적 성장 지연으로 지금은 좀 다소 작아 보일 수는 있지만 뒤늦게 따라잡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 뼈 나이와 생일 나이가 같은데 엄마 아빠의 키가 작은 경우에는 유전적인 성향 자체가 조금 작기 때문에 지금 현재 키가 작은 것으로 이것을 병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런 거를 가족성 저신장애라고 평가하고 정상 범주로 우리가 평가하고 좀 지켜보게 되겠습니다.
근데 그 유전적인 요인, 부모의 키를 좀 고려해 보자면 부모가 모두 큰 경우도 있고 한쪽만 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떤 부모의 평균 키로 좀 기준을 삼나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이 점도 궁금하네요. 부모의 평균 키를 기준으로 삼는 게 맞습니다만 특히 체질적 성장 지연 같은 경우에는 두 분 중에 한 분만이라도 좀 늦게 크고 늦게 크는 성향이 있다면 그 아이도 늦게 크고 늦게 크는 성향을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이렇게 가족력이나 체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이 질환에 의한 성장 장애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현재 키가 300분위수보다 작고 그러니까 하위 3등보다 작고 성장 속도가 연간 4cm가 크지 않는다면 병적 저신장 또는 성장 장애로 평가를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다른 병적인 요인들이 숨어 있지는 않는지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네.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저신장과 성장 장애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 방법과 치료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이가 또래보다 작다고 해서 무조건 저신장은 아니다. 의학적으로 같은 연령대나 동일 성별에서 표준치보다 3% 이하의 성장을 보일 경우 저신장으로 정의하고 있다. 표준 성장보다 10cm 이상 작거나 1년에 4cm 미만의 성장을 나타낸다면 성장 장애를 의심해봐야 하는데 성장 치료는 골든타임이 중요하다. 아빠 키랑 엄마 키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165. 저는 152cm예요. 혹시 한약이나 성장 보조식품 먹은 적 있나요? 한약은 따로 먹인 거 없고요. 약국에서 파는 영양제 정도만 먹였었어요. 혹시 아빠나 엄마가 또래들보다 좀 어렸을 때 일찍 크고 일찍 성장이 멈추지는 않았나요? 초등학교 6학년 때 키가 멈추고 병성기도 그때 와서 아이의 키는 전체적인 영양과 성장, 건강 상태를 말해주는 지표다. 따라서 아이의 키와 체중이 정상적인 성장 범주에 포함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 무엇보다 자녀 성장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관심이 필요하다. 이 환아는 현재 300분위수보다 키가 작아서 내원하였고요. 현재 뼈나이는 생일 나이보다 어려서 추가적인 피검사를 하지는 않겠지만 아버님이 조기에 성장을 해서 조기에 성장이 멈췄었던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이 환아도 언제 뼈나이가 빨라져서 성장이 조기에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기적으로 추적 관찰을 해야 하는 환아입니다. 저신장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출생 당시 체중과 성장 속도를 체크하고 가족의 신장도 확인해야 한다. 또 손목을 포함한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뼈 연령을 판독하게 되는데 한 번의 키 측정 결과로는 이전의 성장 속도나 패턴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6개월을 간격으로 2번 이상 키를 측정해 연간 성장 속도를 점검하고 있다. 우리 친구 보통 몇 시쯤 자? 대충 9시. 너무 잘하고 있네. 친구는 운동 많이 하고 있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해? 하루에 1시간씩 한 번? 그 다음에 우리 친구는 핸드폰 많이 하니? 평일엔 1시간, 주말에 1시간 반 정도. 그것도 잘하고 있다. 보통 하루에 2시간 이상은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거든.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발육을 위해선 식사, 수면, 운동 이 3박자가 중요하다. 여기에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도 큰 영향을 끼치는데 성장 호르몬 분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호르몬 주사 치료 요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 환아는 처음에 내원하였을 때 성인 예상 키가 160 정도로 예상될 만큼 작은 키로 내원하였고요. 검사 결과 성장 호르몬 결핍이 확인되어서 현재 성장 호르몬 투약을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치료 반응이 다행히 좋아서 현재로서는 예상키가 172로 예상될 정도로 반응이 좋은 상황입니다. 성장 호르몬 주사 치료는 아이의 성장판이 열려 있을 때까지만 가능한 치료법이다. 때문에 순간적으로 키를 키우려는 욕심보다는 충분히 진행해서 최종 키를 키우는 것이 치료의 목표다.
또 최근엔 키 성장을 방해하는 근골격계 질환을 찾기 위해 짧은 시간 전신을 촬영할 수 있는 3D 촬영, 전신 정측면 촬영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저신장증의 치료에는 골든타임이 있기 때문인데요. 여자아이 14세, 남자아이 15세 정도면 성장판이 다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손 쓸 도리가 없게 됩니다. 그 이전에 치료를 마무리 지어야 하기 때문에 조기에 확인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성장을 위해선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중요하다. 또 숙면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성장 발달에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들이다. 어릴 때 시작할수록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성장 치료의 골든타임. 숨어있는 우리 아이의 키, 지속적인 관심으로 찾아낼 수 있다. 네,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저신장과 성장 장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말씀 나누죠. 네, 그렇다면 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이게 또 얼핏 생각하면 그렇다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키 성장에는 좋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성장 호르몬 분비 그 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을까요? 네, 당연히 성장 호르몬도 호르몬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분비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부족하면 키가 작고 성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성장 호르몬이 과잉하게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말단 비대증이라든지 또는 거인증과 같이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장 호르몬 분비가 정상인지 아니면 과하다거나 결핍이 돼 있다거나 이런 걸 살펴봐야 할 텐데 성장 호르몬 분비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성장 호르몬은 그런데 우리 몸에서 박동성 분비를 합니다. 그 말은 항상 일정한 농도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조건 또는 특정 시간대에만 폭발적인 분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가 격렬한 운동을 할 때나 또는 자정 즈음에 깊은 잠을 자고 있을 때에 그때에만 폭발적인 분비를 하고 그 이외에는 기준치 이하로 낮게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 때나 한번 체열한다고 해서 성장 호르몬이 잘 나오고 있는지 또는 결핍인지를 확인하기에는 어렵고 실제 성장 호르몬 결핍을 확인하려면 1박 2일 내지는 2박 3일 입원해서 어떤 특정 조건을 유발하는 성장 호르몬 유발 검사를 통해서 결핍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를 유발한다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그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 몸에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성장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유도해서 연출하게 되는데요. 많이 쓰이는 검사로는 인슐린을 줘서 일부러 혈당을 되게 낮게 저혈당을 유발시켜서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성장 호르몬이 잘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를 합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본 질환 중에 키 성장과 관련된 질환하면 아무래도 성조숙증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키 성장과는 어떤 연관이 좀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성조숙증도 키에 굉장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성조숙증과 성장 호르몬 결핍증 내지는 저신장 성장 장애와 많이들 헷갈려 하십니다. 우선 몇 가지를 짚어서 다시 설명드리자면 사춘기 시기가 되면 급성장기가 옵니다. 보통 1년에 7에서 8cm 정도 이상 성장 속도가 가속화되는 시기가 오는 거죠. 하지만 이 사춘기가 너무 일찍 오는 것이 성조숙증이고 무조건 키가 잘 큰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키가 또래 아이들보다 부쩍부쩍 많이 큰다면 혹시 사춘기가 일찍 온 성조숙증은 아닌가 의심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일찍 크지만 성장이 일찍 멈추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오히려 키가 작아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름이 억제 치료이기 때문에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요. 성조숙증 치료는 성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고 다만 키가 작아지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조숙증 치료는 성호르몬이
적게 나오도록 도와주는 거고, 이와 반대로 성장 호르몬 결핍이 있을 때는 그 성장 호르몬을 좀 더 왕성하게 분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다. 이렇게 좀 구별지어서 이해하면 쉽겠네요. 네, 예,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이 성장 호르몬 결핍으로 인해서 키가 잘 자라지 않았을 때 성장 호르몬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주시죠. 성장 호르몬 치료를 하는 방법은 우선 일주일에 6번 내진 7번, 그러니까 거의 매일 잠들기 1시간쯤 전에 직접 또는 부모님께서 직접 주사로 투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말하는 주사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예방접종 맞을 때 맞는 굵은 주사 바늘이 아니고 인슐린 주사 바늘이기 때문에 굉장히 얇고 짧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통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고 부모님께서 직접 투약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치료할 수 있느냐도 많이 질문하시는데요. 성장판이 열려 있는 동안에는 언제까지도 투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남자아이 165cm가 될 때까지 또는 여자아이 153cm가 될 때까지 치료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치료를 할 수 있는지도 많이들 여쭤보십니다. 저는 그래도 만 6세에서 7세 정도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주사 바늘에 대한 공포심 때문인데 아무래도 거의 매일 엄마가 직접 투약을 해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이가 주사 바늘에 대한 공포심을 느낀다면 매일매일이 아이와 부모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체중에 비례해서 약 용량이 증가하고 또 중학교가 입학할 때 정도가 되면 치료 시기가 좀 늦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치료하는 것은 별로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말씀하신 성장 호르몬 치료와 성조숙증 치료 이렇게 병행이 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성조숙증 치료도 궁극적으로는 키 클 시간을 벌어주어서 키 크는데 도움이 되는 치료이고요. 성장 호르몬 치료도 직접적으로 키가 크게끔 도와주는 치료이기 때문에 많이 병행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지금까지 저신장과 성장장애 원인과 진단 및 치료법을 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어떤 순서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는지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또래보다 키가 작다, 성장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저희 진료실에 내원을 하시게 되면 첫째로 현재 키가 저신장의 기준에 맞는지 평가를 하게 되고요. 뼈나이를 통해서 현재 키를 다시 한번 평가를 하고 기본적인 혈액 검사를 해보게 됩니다. 이 시점을 저는 만 6세에서 7세 정도에 한 번쯤 성장에 대한 기본 검사를 해보기를 권유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성장 호르몬 결핍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1박 2일에서 2박 3일 정도 입원해서 성장 호르몬 결핍 검사를 하게 되고요. 이 검사를 통해서 성장 호르몬이 결핍되었다라고 확인이 되면 성장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네, 앞서 이 성장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도 짚어봤는데요. 일상생활 속에서 제어가 좀 가능하다면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우선 영양적인 면에서 어떤 점을 신경 쓰면 좋을까요? 키가 크기 위해서 특정 어떤 음식을 더 많이 먹어야 된다거나 또는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 어르신들은 살이 키로 간다라고 믿어왔지만 사실 이는 사실과 맞지 않고요. 오히려 비만해지면 키 크는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적절하게 균형 잡힌 식습관을 가진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보면 주변에 자녀들 키 키운다고 어릴 때부터 운동을 굉장히 많이 시키는 부모님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운동은 어떻게 해야 좀 도움이 될까요? 일주일에 5시간 이상 꾸준히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느냐? 운동의 종류와는 크게 상관은 없지만 운동의 강도가 중요합니다. 중등도 이상의 강도로 운동하기를 권유하는데요. 이 중등도 이상의 강도라는 것은 땀이 송글송글 맺히고 헉헉대느라 문장 하나를 한 번에 말 못할 정도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약간 힘이 들 정도로 일주일에 5시간 정도 운동하는 것이 성장에 도움될 만큼 운동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예, 아무래도 아이의 키를 키우려면 부모님의 관심과 노력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유전적인 요인이 아무래도 좀 더 많이 영향을 미치고 그 유전적인 성향을 대표하는 것이 유전적인 예상 키입니다. 이것은 엄마 아빠 키의 평균에 남자아이는 더하기 6.5, 여자아이는 빼기 6.5를 해서 계산해 볼 수 있고요. 인터넷에서 쉽게 2017 소아청소년 성장 도표로 검색하셔서 몇 등 정도 되는지, 혹시 3등보다 작아서 저신장은 아닌지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 속도가 중요한데요. 3에서 4개월마다 키를 측정해서 1년에 몇 cm가 컸는지로 환산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1년에 4cm가 크지 않았다면 성장 장애에 해당하므로 전문의와 상담과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신장과 성장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것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점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첫째로 성장 속도가 현재 키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지금 키가 충분히 크다 할지라도 성장 속도가 1년에 4cm도 크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일찍 자고 운동 꾸준히 하고 핸드폰은 조금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초등학교 입학할 나이인 만 6세에서 7세경에 한번 꼭 성장평가를 해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저신장과 성장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체중이 평균 이하인 아이는 성조숙증이 나타나지 않는다.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물론 비만이 성조숙증의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비만하지 않은 성조숙증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성조숙증 치료를 임의로 중단을 하게 되면 성장이 갑자기 빨라진다. O일까요? X일까요? O입니다. 성조숙증 치료를 중단하게 되면 바로 사춘기가 바로 진행하게 되고 급성장기가 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성장기가 되면 1년에 7에서 8cm 정도 크는 속도인데요. 따라서 성조숙증 치료를 중단하면 바로 급성장기가 이어지는 게 맞습니다. 자, 이번 질문. 저도 이거는 평소에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탄산음료를 많이 먹으면 키가 잘 안 큰다. O일까요? X일까요? O입니다. 맞나요? 네, 예.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탄산음료에는 인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탄산음료를 많이 먹게 되면 고인산혈증, 즉 인이 너무 높아지게 되고요. 이 인이 높아지면 칼슘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뼈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는 치아가 더디 나는 아이는 성장판이 늦게 닫힌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이것도 O입니다. 치아 맹출 순서 또는 치아 맹출 시기도 뼈 성숙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영구치가 나는 시기와 순서를 가지고 성장판이 빨리 닫힐지 늦게 닫힐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신장과 성장 장애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구나 줄넘기 같은 운동이 키 크는 데 도움이 된다고 얘기 들었는데 혹시 성장기에 하면 좋은 운동이나 피해야 할 운동이 있을까요? 네, 이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 같은데요. 어떤 운동이 조금 도움이 될까요? 운동의 종류와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이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날씨에 영향을 받거나 또는 운동하러 멀리 가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꾸준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오히려 저는 추천하지 않고 가까운 일상생활에서 계단 오르기라든지 빠르게 걷기라든지 이런 가까이 매일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이 좋은 운동인 것 같습니다. 콩이나 두유를 많이 먹으면 성조숙증이 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네, 저도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콩이나 두유, 성조숙증과 관련이 있을까요? 네, 아닙니다.
콩이나 두유에는 이소플라빈이라는 물질이 있고 이것이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과 구조가 비슷해서 이런 오해가 빚어지기는 했는데요.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었고 결과적으로 콩이나 두유와 성조숙증과는 연관이 없다고 밝혀졌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신장과 성장 장애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핵심을 요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신장과 성장 장애는 네모다. 이 네모 안을 채워주신다면요. 저신장과 성장 장애는 부모의 관심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신장과 성장 장애는 딱히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아픈 것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평상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아이의 성장 속도와 현재 키 수준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고 또 초등학교 입학할 나이, 즉 만 6세나 7세 경우에 성장에 대한 검진을 한 번쯤 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 이렇게 저신장과 성장 장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소아청소년과 오준석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아이 키 성장에 있어서 유전적, 신체적 요인뿐만 아니라 평소 생활 습관 개선이 중요한데요. 또래보다 너무 빠르거나 더딘 성장은 내 아이의 성격을 너무 예민하거나 아니면은 소심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무엇보다도 부모의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 성장기에는 키가 크는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성장도 함께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많은 대화와 꾸준한 격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 플러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